욕실 감전사로 위장된 죽음. 2009년 6월의 어느 금요일 아침, 경기 성남시의 한 오래된 고급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 앞 CCTV에 찍힌 그날의 첫 장면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택배 기사가 오가고 출근길 직장인들이 바삐 지나가던 그때, 갑자기 지하 주차장 쪽에서 1219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아파트 전체를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구급차가 향한 곳은 15층, 비교적 넓은 구조의 코너 세대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리자마자 문을 벌컥 열고 나온 남자가 있었습니다. 34살, 목조 가까이자 고가 목재 가구와 골동품을 다루는 감정사 유성민. 그는 슬리퍼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얼굴은 잿빛이 되어 있었고 숨은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빨리요, 제발 빨리 좀 와주세요. 아내가 욕실에서 쓰러졌어요. 정신을 잃은 채 이불에 둘러싸여 나온 여자가 바로 그의 아내, 31살의 한지원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젖어 있었고 살갗 곳곳에는 아직 색이 완전히 가라앉지 않은 희미한 자국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구급대원은 재빨리 맥을 짚었지만 손끝에 느껴지는 것은 매우 약하고 불규칙한 맥박뿐이었습니다. 집안을 대충 훑어본 구급대원은 금방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물기가 10개 번져 있었고 안쪽 침실문은 활짝 열려 있으며 그 너머로 욕실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사람을 끌어낸 듯 바닥에 이상한 물 자국이 이어져 있었지만 당시 그들은 세밀한 의미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한지원부터 들것에 옮겨 실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이 본 모습도 비슷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축 늘어진 팔, 반응 없는 동공. 의사는 바로 심폐소생술과 제세동을 시작했습니다. 감정 같아요. 욕실에서 쓰러진 것 같습니다. 유성민은 마치 준비된 대본을 읊듯 짤막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내가 평소처럼 샤워를 하던 중에 헤어드라이기를 사용했는데 그게 물에 빠진 것 같다. 집 전체 전기가 순간 나갔고 욕실에 뛰어 들어가 보니 아내가 욕조 안에 쓰러져 있었다. 바로 전기를 내리고 아내를 끌어내 119에 신고했다. 한국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전형적인 욕실 감전 사고의 시나리오처럼 들렸습니다. 의료진도 처음에는 그 설명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감전으로 인한 심정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고 응급실에는 비슷한 사례가 아예 없던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문제는 한지원의 심장이 끝내 다시 뛰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약 40분간의 심폐소생술 끝에 담당 의사는 가족을 향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전 11시 48분 사망 판정 소식이 전해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응급실 앞 복대는 친정 어머니와 오빠 그리고 지원과 가까웠던 사촌 언니가 허겁지겁 도착했습니다. 지원의 어머니는 의사의 설명이 끝나기도 전에 다리가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욕실에서 감전이라고요? 우리 지원이가 그렇게? 유성민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빨리 들어갔으면, 제가 전기를 빨리만 내렸으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났을 텐데요. 그의 말에는 죄책감과 슬픔이 섞여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얼굴을 타고 흐르다가 금방 말라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손등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끼는 흉내를 내지만 목소리는 묘하게 담담했고 무엇보다 가족들이 질문을 던질수록 답변을 서둘러 끊으려는 태도가 눈에 띄었습니다. 지원이는 물기 있는 데서 전기제품 쓰는 애가 아니에요. 그 애가 얼마나 꼼꼼한데요? 오빠와 사촌 언니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지원은 평소 전기 콘센트를 사용할 때도 조심성이 지나칠 정도로 강했고 조카가 방문하면 젖은 손으로 콘센트 만지지 마라며 몇 번이고 주의를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지원이 욕조 안에서 헤어드라이기를 사용했다는 상황이 가족들에게는 도무지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응급실 앞 가족들끼리 속닥이는 말이 점점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지원이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였어. 전화하면 남편이 옆에 있는 것 같다고 제대로 말을 못하는 느낌이었어. 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사건 며칠 전 지원과 마지막으로 나눴던 짧은 통화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엄마, 나중에 시간 되면 그냥 밥이나 한번 같이 먹자. 평소 씩씩하게 엄마 나 잘 지내 라고 말하던 딸이 그날따라 힘이 빠진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을 때 어머니는 이유를 물어보려다 바쁘겠지 하며 넘겼습니다.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의사는 절차에 따라 사망 경위를 간단히 설명하고 경찰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감전사라 해도 정확한 경위가 필요했고 특히 욕실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전기 설비 문제나 누전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때 지원의 어머니가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의사 선생님, 그리고 경찰관님, 이게 그냥 사고라고만 보지는 말아주세요. 우리 딸, 그렇게 허술한 애가 아닙니다. 그 말은 울음 섞인 호소이면서도 묘하게 단단한 확신이 담긴 요청이었습니다. 잠시 뒤 관할 경찰서 형사 2명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응급실에서 사망 확인서와 진료 기록을 확인한 후 간단한 현장 사진을 남기고 시신을 부검을 전제로 한 보호 조치로 안치실로 옮기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편 유성민은 처음에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병원에서 잘못된 처치를 한 건 아닌지 그런 것도 확인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검이 필요하다면 저도 따르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협조적인 태도였지만 그의 눈빛은 순간적으로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형사들은 그 짧은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고 경위를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병원 측 이야기만으로는 부족하니 남편분 말씀을 정리해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형사가 녹음기를 꺼내 들자 유성민은 한 번 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는 마치 처음부터 반복해서 연습해온 사람처럼 거의 같은 문장을 여러 번 되뇌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전반전 축구 중계를 보고 있었고 아내는 욕실에서 샤워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집 전기가 탕 하고 나가서 이상하다 싶어 차단기를 내리고 욕실로 뛰어갔습니다. 욕조 안에 아내가 쓰러져 있었고 물에는 헤어드라이기가. 저는 전기를 끄고 아내를 끌어내며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바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형사는 몇 가지를 바꾸어 묻는 방식으로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전기가 나가기 전 아내의 비명 같은 건 못 들으셨나요? 축구 소리가 커서 잘 못 들었습니다. 아내가 욕조 안에서 헤어드라이기를 쓰는 걸 평소에도 보신 적이 있나요? 그날은 제가 신경을 못 썼습니다. 자주 본 기억은 없지만 워낙 본인이 알아서 조심하는 편이라 특별히 의심을 못했습니다. 말은 그럴듯했지만 대답의 온도와 내용이 묘하게 어긋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바로 몇 시간 전 욕실에서 죽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슬픔보다는 이미 정리된 해명을 읊는 듯한 이상할 정도로 정제된 톤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복도 한쪽에서는 지원의 가족들이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사위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를 떨리는 눈으로 따라가며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사위의 말과 자신이 아는 지원의 모습 사이의 간극이 점점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지원이는 그렇게 물속에서 전기 제품 쓰는 애가 아니에요. 결혼 전부터 그런 건 얼마나 무서운지 엄청 따졌어요. 어머니의 손이 주름진 손등을 꽉 움켜쥐며 하얗게 질렸습니다. 형사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가능하다면 딸의 평소 성격이나 생활 습관에 대해 좀 더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단계에서는 작은 것 하나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참고사항을 넘어 사고와 자살, 타살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형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짧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애, 힘들어도 버티는 애지. 죽을 생각할 애가 아닙니다. 더구나 그렇게 어이없는 실수로 죽을 애도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꼭 좀 밝혀주세요. 그 말은 사건의 성격을 바꾸는 작은 불씨가 되었습니다. 만약 가족들이 사고겠지 하며 넘겼다면 이 죽음은 그저 욕실에서 헤어드라이기 사용 중 감전사라는 몇 줄짜리 의료 기록으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응급실 복도에서 쏟아진 어머니의 직감 어린 한마디와 형사들이 포착한 남편의 미세한 태도, 그리고 기록으로 남겨진 욕실 감전사라는 단어의 어색함은 결국 이 사건을 단순 사고가 아닌 정밀 수사를 해야 할 의문의 죽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때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욕실 감전사 사고가 곧 치밀하게 위장된 살인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요. 부검 결과와 욕실 현장, 사고라고 보기 어려운 흔적들, 응급실에서 사망이 확인된 뒤 한지원의 시신은 곧바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서류상 사인은 일단 추정 감전사로 기재되었지만 유가족의 강한 요청과 경찰의 판단에 따라 정식 부검이 진행되기로 한 것입니다. 부검을 맡은 법의학 의사는 먼저 시신 외표를 찬찬히 훑어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감전사라면 감전 특유의 특징이 나타나야 하지만 타살이나 자살, 단순 사고를 가르는 결정적인 단서 역시 대부분 겉에서부터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부검실의 조명 아래 한지원의 피부는 이미 사후 경직이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법의학 의사는 먼저 손과 발, 전류가 통과했을 가능성이 높은 부위를 확인했습니다. 오른손 엄지와 검지 사이, 그리고 오른쪽 팔꿈치 안쪽 부근에는 작은 타원형의 갈색 화상 자국이 보였습니다. 표면은 거칠게 벗겨진 듯 하얗게 변색되어 있었고 주변 피부는 옅은 갈색으로 그을려 있었습니다. 전기 화상 맞네요. 고압은 아니고 가정용 전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패턴입니다. 법의학 의사는 동행한 기록 담당 요원에게 이렇게 말하며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남겼습니다. 피부의 탄화 양상, 자국의 크기와 깊이, 주변 혈관의 응고 상태 등은 분명 전류가 몸을 통과한 흔적을 시사하고 있었고 이는 욕조 안에 빠진 헤어드라이기와 병원 측의 소견과도 어느 정도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전류가 몸을 통과해 심장이 멈춘 사람에게서 보이는 전형적 양상만 있었다면 이 사건은 여기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신을 뒤집어보고 팔다리를 하나씩 살펴보는 과정에서 법의학 의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눈에 띈 것은 뒤통수 부위의 타박상이었습니다. 두피를 가르자 오른쪽 후두부에 직경 3cm가량의 둥근 타박 흔적이 보였습니다. 진피 아래에는 출혈이 퍼져 있었고 손가락으로 눌러보니 굳은 피가 만져졌습니다. 이건 넘어진 정도의 타박상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둔탁한 물체에 부딪혔거나 누군가에게 강하게 밀쳐졌을 때 생길 수 있는 모양이네요. 또한 양쪽 산관, 윗팔, 바깥쪽과 전완, 아랫팔, 안쪽에는 길고 좁은 형태의 멍이 띄엄띄엄 이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강하게 붙잡혔거나 비틀렸을 때 생기는 흔적과 비슷했습니다. 허벅지 바깥쪽에도 크고 작은 멍이 몇 개 더 보였습니다. 감전으로 인한 경련만으로도 몸이 부딪혀 멍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멍의 위치와 모양, 깊이는 우연히 몸이 바둥거리다 부딪힌 흔적이라기보다는 누군가와 실랑이를 벌이며 몸을 빼내려 한 흔적에 더 가까워 보였습니다. 법의학 의사는 사진을 찍으며 멍의 크기와 위치를 일일이 스케치 위에 표시해 나갔습니다. 감전만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위가 참 애매하네요. 특히 팔의 멍은 누군가 손목 쪽을 움켜쥐고 흔들었을 때 많이 보입니다.
다음으로 집중적으로 확인한 부분은 머리카락과 두피였습니다. 욕조 안에서 건져 올렸다는 머리카락이 다량 발견되었다는 현장 보고서를 이미 받아본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시신의 머리카락은 젖어 꼬여 있었고 일부 구역에는 미세한 빈 부분이 보였습니다. 두피를 확대경으로 들여다보자 뒤통수와 양옆 관자놀이, 주변의 모공 주변에 작은 점상 출혈과 붉은 자극 부위가 곳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오래전부터 진행된 탈모나 평소의 모발 손실 패턴과는 전혀 다른 형태였습니다. 일반적인 탈모라면 모근이 약해져 서서히 빠져나가지만 지금 보이는 흔적은 짧은 시간 안에 강한 힘으로 머리카락이 뜯겨나간 상황을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머리채를 움켜쥐고 세게 잡아당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검실 한쪽에서는 욕조물에서 채취한 머리카락 샘플도 현미경으로 분석되고 있었습니다. 모근이 붙어 있는 머리카락 여러 가닥에서 모근 부위의 조직이 찢겨나간 흔적이 확인되었습니다. 모낭 주변이 깨끗하게 정리된 것이 아니라 살점과 혈액의 찌꺼기가 들러붙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는 한지원의 친정가족에게 남편이 했던 말, 원래 머리가 많이 빠지던 사람이라는 설명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였습니다. 자연스럽게 빠진 머리카락이라면 모근이 말라 있거나 깔끔하게 좁은 형태로 정리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지금 국과수 책상 위에 놓인 머리카락 다발은 몸부림치며 머리채를 잡아당기다 뽑힌 흔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장기 부검이었습니다. 흉곽을 열자 심근, 심장 근육계는 미세한 반점 출혈과 급성 심정지에서 흔히 관찰되는 소견들이 확인되었습니다. 폐에는 다소의 울혈이 있었고 위장에는 전날 먹은 것으로 보이는 음식물이 어느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혈액 및 장기 검사에서는 독극물이나 약물 과다 복용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심장 자체에 구조적 이상이나 급성 심근경색을 의심할 만한 뚜렷한 병변도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류에 의한 급성 심장 부정맥, 심정지가 직접적인 사인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해석이었습니다. 사인은 감전이 맞지만 이 감전이 우연한 사고인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유도된 결과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의학 의사는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면서 외표에 남은 타박상과 두피의 손상, 모근의 상태를 따로 굵은 글씨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사망 전 제3자에 의한 폭행 또는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음. 이 한 줄이 이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될 문장이었습니다. 한편 부검이 진행되는 사이 다른 팀 형사와 감식반은 이미 사건 현장인 아파트 욕실과 침실을 정밀 재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욕실은 부부 침실 안쪽에 붙어 있는 구조로 일반적인 가정용 욕조와 샤워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바닥은 미끄러운 타일, 욕조 옆에는 수건거리와 세면대가 있었고 벽에는 선반이 달려 있었습니다. 감식반이 가장 먼저 눈여겨본 것은 바닥의 물자국과 미끄러진 흔적이었습니다. 욕실 내부와 침실 쪽 바닥에는 아직 완전히 마르지 않은 물이 여기저기 번져 있었고 특히 욕실 문에서 침대 쪽으로 이어지는 방향으로 길고 희미한 미끄러진 자국이 보였습니다. 마치 젖은 발이나 물에 젖은 무엇인가가 끌려간 듯한 모양이었습니다. 욕조 안쪽과 주변도 어지러웠습니다. 샴푸와 바디워시 병은 엎어져 있었고 수건은 바닥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세면대 옆에 있어야 할 칫솔컵과 치약은 욕조 쪽으로 밀려나와 있었습니다. 특히 욕실 문 손잡이 부분에는 물방울이 불규칙하게 튀어 있었습니다. 손잡이 아래쪽 철제 부분에는 손가락이 쓸고 지나간 듯한 번진 자국이 남아 있었는데 이는 누군가 젖은 손으로 급하게 문을 열거나 닫으려 한 흔적일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혼자 쓰러진 사고라면
이렇게까지 어지럽혀질 이유가 없는데. 감식반장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바닥에 물자국을 따라 사진을 여러 장 찍어두었습니다. 욕조 안에는 문제의 헤어드라이기가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콘센트는 욕실 바깥벽에 있었고 멀티탭을 통해 연장선을 욕실 안으로 끌어들인 상태였습니다. 헤어드라이기의 손잡이 부분은 욕조 안쪽 바닥에 닿아 있었고 노즐 부분은 물 밖으로 일부 드러나 있었습니다. 전선은 욕조 모서리를 타고 올라와 바닥을 지나 문 밖 콘센트 방향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감식반 전기 담당 요원이 헤어드라이기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려 내부와 전선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코드는 여기저기서 찢어진 흔적이나 임에 조작된 자국은 보이지 않았지만 플러그 근처와 손잡이 쪽 전선 부분에는 열로 인한 변색과 일부 녹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이는 실제로 상당한 전류가 흐르며 과열이 발생했음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과 실제 기기 위치를 대조했을 때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만약 사용 중에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면 이 각도로 이 위치에 고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헤어드라이기를 쥐고 있다가 실수로 떨어뜨리면 노즐 쪽이 아래로 향해 툭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 사진 속 드라이기는 마치 누군가 일부러 욕조 중앙 쪽으로 밀어넣은 듯한 각도로 놓여 있었습니다. 또한 욕조 가장자리와 바닥에는 드라이기 본체가 여러 번 부딪힌 듯한 작은 찍힘 자국들이 관찰되었습니다. 마치 물 위에서 한 번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욕조 벽에 한 차례 이상 부딪히며 밀려 들어간 듯한 흔적이었습니다. 감식반은 간단한 현장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한지원과 비슷한 체격의 여경을 모델로 세우고 실제 헤어드라이기와 비슷한 무게의 모형 기기를 사용해 다양한 상황을 재현해 본 것입니다. 머리를 말리다가 미끄러져 떨어뜨린 경우 욕조 밖에서 사용하다가 손에서 놓치는 경우, 누군가 뒤에서 팔을 잡아당길 때 드라이기가 튕겨 나가는 경우, 다른 사람이 일부러 드라이기를 욕조 안으로 밀어넣는 경우 여러 차례 시도한 결과 가장 현장 사진과 유사한 드라이기 위치와 각도가 나온 상황은 3번과 대번이었습니다. 특히 드라이기를 든 사람의 팔을 누군가 세게 잡아당기거나 비틀었을 때 드라이기가 욕조 모서리를 몇 번 부딪히며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우연히 손에서 미끄러진 사고라기보단 몸싸움 도중에 드라이기가 튕겨져 들어갔거나 혹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집어넣었을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감식반은 이 재현 결과를 보고서에 첨부했고 이는 곧 법의학 보고서와 함께 수사본부로 전달되었습니다. 부검 결과와 현장 감식 결과를 종합했을 때 그림은 점점 명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장과 장기의 상태, 전류에 의한 급성 심정지가 직접 사인 피부의 감전 화상, 헤어드라이기를 통한 전기 흐름과 일치 후두부 타박상, 팔과 허벅지의 멍, 제3제에 의한 강한 제압 몸싸움 흔적, 두피의 손상과 머리카락 목은 상태, 강제적인 머리채, 잡아당김 욕실 바닥에 물자국과 미끄러진 흔적, 누군가를 끌어내거나 버둥거리는 몸이 이리저리 움직인 흔적, 욕조 속 헤어드라이기의 위치와 각도, 우연한 낙하라기보다 외력에 의한 진입에 가까운 형태. 법의학 의사는 최종 소견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지원의 직접적인 사인은 전기적 손상에 의한 급성 심정지로 판단됨. 그러나 시신의 외표 손상, 두피 및 모근의 손상, 욕실 현장 상태 등을 고려할 때 단순한 자타해 감전 사고보다는 사망 전 제3자와의 격렬한 물리적 충돌 후 전기적 손상이 유발된 가능성이 현저히 높음. 즉, 문서상 사인은 감전사이지만 그 감전이 사고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 명확해진 셈입니다. 이제 공은 다시 형사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욕실 바닥에 남은 물자국과 미끄러진 흔적, 드라이기의 위치, 머리카락 다발,
그리고 시신에 새겨진 멍과 상처들은 하나같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 욕실에서 누군가와 심한 다툼이 있었다. 그리고 그 끝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조용했던 아파트 욕실은 이제 살인의 무대로 의심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의 진술과 카메라 음성, 죽기 직전 폭발한 부부 갈등 한지원의 부검 소견과 욕실 현장 감식 결과가 수사팀에 전달된 직후 형사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 집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라는 지점으로 옮겨갔습니다. 감전 자체는 이미 사실로 굳어졌습니다. 문제는 그 감전이 순전히 사고의 결과인지 누군가의 의도와 갈등이 겹쳐진 끝인지였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형사들은 가장 먼저 집안과 주변에 남아있을 수 있는 영상 음성 기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유성민의 집에는 외부 방범 CCTV는 따로 없었지만 그가 자신의 작업실 겸 골동품 진열실에 설치해둔 실내 카메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고가의 목조각 작품과 오래된 가구, 소장품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형사들의 질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이 좀 넓은 편이라 그나마 제일 값어치 있는 것들이 있는 작업실에만 카메라를 달아두었습니다. 다른 곳에는 설치한 데가 없습니다. 카메라는 작업실 한쪽 천장 모서리에 설치되어 있었고 렌즈는 진열장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거실이나 욕실 쪽 상황을 전혀 담을 수 없는 각도였습니다. 그러나 기종을 확인한 형사는 한 가지 더 눈여겨보았습니다. 이 카메라에는 고감도 마이크가 내장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영상에는 그저 조용한 작업실 풍경만 담겨 있을지 몰라도 마이크는 집안의 소리를 어느 정도 범위까지 흡수했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즉시 메모리 카드 전체를 확보하고 경찰서 디지털 포렌식실로 넘겼습니다. 포렌식 요원들은 먼저 사건 당일, 즉 6월 19일 오전 8시부터 정오까지의 영상을 따로 분리했습니다. 화면에는 유성민이 작업실을 드나드는 모습도 누군가가 진열장을 뒤지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으로만 본다면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텔레비전 중계 소리와 생활 소음이 뒤섞여 웅궁거리는 수준으로만 들렸습니다. 거실에서 켜둔 스포츠 채널 중계 소리, 의자가 끌리는 소리, 누군가가 벽장을 여닫는 듯한 둔탁한 소리 등이 배경처럼 깔려 있었습니다. 요원들은 전문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잡음을 최대한 줄이고 특정 대역의 음량을 높였습니다. 몇 번의 보정 끝에 오전 10시 05분경 화면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스피커에서는 분명한 변화가 들려왔습니다. 그만해. 그렇게까지 할 거야? 여성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마치 침실 쪽에서 터져나온 소리가 집안을 타고 울려 작업실 마이크에 희미하게 잡힌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뒤이어 남성의 낮고 거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말 좀 똑바로 해. 도대체 뭘 더 원하는데? 단어 하나하나가 완벽하게 들리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싸우는 톤이었습니다. 서로의 목소리가 겹쳤고 중간중간에 쾅 하고 문이 세게 닫히는 듯한 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 2분쯤 지나 녹음 파일 속에서 가장 문제의 장면이 재생되었습니다. 깍! 순간적으로 볼륨 그래프가 치솟았습니다. 짧고 날카로운 여성의 비명, 이어서 무언가 벽이나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 욕실 문이 덜컹거리는 듯한 진동음, 그리고 거친 숨소리에 가까운 일그지럭한 소리가 연달아 포착되었습니다. 그 후 약간의 정적, 그리고 텔레비전 중계 소리만 어색하게 흘렀습니다. 전기 차단기가 내려지는 시점으로 추정되는 순간은 그로부터 약 40분 전후 전원이 깜빡이는 주파수 변화로 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포렌식 요원은 이 시계열 데이터를 도표로 정리해 형사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정확한 대화 내용 전부를 들을 수는 없지만 사건 당일 오전 10시 전후로 집안에서 분명히 고성이 오갔고
여성이 비명을 지른 흔적이 있습니다. 시간상 사망 추정 시각 약 1시간 전입니다. 이 자료는 병원에서 유성민이 했던 말, 그날 아침에는 아무런 다툼도 없었다. 계고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결과였습니다. 형사들은 CCTV 음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곧바로 이웃 탐문에 나섰습니다. 먼저 조사를 받은 사람은 한지원 집 바로 위층에 사는 60대 주부였습니다. 그녀는 형사들을 보자마자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아, 그 집이요. 솔직히 말하면 요 며칠 사이에 잠을 설칠 정도였어요. 그녀의 말에 따르면 사건 일주일 전부터 밤 11시가 넘도록 아래층에서 고성과 물건 부딪히는 소리가 자주 들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TV 소리인가 했는데 들어보면 분명 사람이 싸우는 소리예요. 남자 목소리는 낮게 씩씩거리고 여자 목소리는 울먹이거나 소리를 지르고 몇 번은 그만해 하는 말도 또렷이 들렸어요. 사건 당일 아침에 대해서도 그녀는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한번 크게 싸우는 것 같았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있었는데 아래에서 쾅 하는 소리랑 같이 여자 쪽에서 짧게 비명 지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뒤로는 갑자기 조용해졌고 한참 있다가 엘리베이터에서 구급대원들이 우르르 내려오는 걸 봤죠. 옆집에 사는 젊은 부부의 진술도 비슷했습니다. 아내는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신고해야 하나 고민한 적도 있어요. 밤늦게 우는 소리랑 왜 거짓말해 같은 말이 복도로 새어나올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서로 부부 일에 우리가 괜히 끼어들었다가 오히려 민폐일까봐 그냥 넘겼어요. 남편 역시 사건 당일 아침 현관 앞에서 택배를 받다가 이상한 기척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문틈으로 들리는 소리가 약간 몸싸움하는 소리 같았어요. 발이 바닥을 질질 끄는 소리, 뭔가 벽에 쿵 부딪히는 느낌. 그때는 설마 이렇게까지 큰일인 줄은 생각 못했죠. 또 한 명의 참고인은 우연히 그날 오전 아파트에 들어왔다 나간 택배 기사였습니다. 그는 승강기 안에서 한지원 부부 집이 있는 층 앞을 지나갈 때 짧은 고성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남자가 그만하라, 어쩌라 큰 소리로 말하는 게 들렸어요. 여자의 목소리도 높아져서 뭐라고 했는데 정확한 말은 못 들었어요. 그냥 분위기가 안 좋구나, 그 정도만 느꼈죠. 서로 다른 사람, 서로 다른 시간, 서로 다른 위치. 하지만 이들의 기억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사건 전부터 부부싸움이 잦았고 사건 당일 아침에는 특히 격렬한 언성이 오갔으며 그 직후 한지원이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는 것. 이는 아침에 아무 일도 없었고 아내가 평소처럼 샤워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유성민의 진술과는 명백히 어긋나는 부분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동일한 아파트 주민들조차 이 부부에 대한 인상이 서로 갈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마주치는 정도의 이웃들은 대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관상으로는 되게 잘 사는 세련된 부부 같았어요. 남편은 말수가 적고 예의 바른 편이었고 아내는 항상 밝게 인사했어요. 실제로 한지원과 유성민은 겉으로 보기에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30대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예술가 겸 감정사, 아내는 작은 패션 브랜드를 운영하는 사업가. 때로는 고급차를 몰고 출근하는 모습도, 손을 꼭 잡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도 포착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위층과 옆집처럼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다른 풍경이 보였습니다. 계단에서 우연히 마주친 적이 있는데 그날은 아내분이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어요. 눈밑이 약간 부어 보이기도 했고 그때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위층 아주머니의 기억 속 한지원은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괜찮으세요? 라고 묻자 저 괜찮아요. 요즘 좀 일이 바빠서요. 라며 웃었지만 웃음의 끝이 떨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뒤에 계단을 올라오던 유성민은 무표정한 얼굴로 짧게 목례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이처럼 겉으로 본 모범 부부의 이미지와 벽 너머로 들려온 고성 울음 비명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웃 탐문과 CCTV 음성 분석 결과가 정리되자 수사팀은 다시 유성민을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형사는 조서 위에 손가락을 올리며 천천히 되물었습니다. 남편분, 처음 진술하실 때 분명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날 아침에는 아내와 아무런 다툼도 없었다. 평소와 다름없이 샤워하러 들어갔다. 맞습니까? 유성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큰 다툼은 없었습니다. 요즘 서로 스트레스가 좀 있어 말이 오가긴 했지만 그날 아침은 특별히 다툰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형사는 준비해온 자료를 조용히 그의 앞으로 밀었습니다. 여기는 위층과 옆집, 그리고 같은 층 주민분들의 진술입니다. 그리고 이건 집안 작업실 CCTV에서 추출한 음성 파형 분석 자료고요. 저희가 듣기에는 그날 아침 상당히 격한 언성이 오갔던 것 같은데요. 유성민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세한 긴장이 스쳤습니다. 그는 자료를 흘끗 보고는 금세 눈을 돌렸습니다. 그분들이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요즘 대화할 때 목소리가 좀 커지는 편이긴 했지만 그걸 싸움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네요. 형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큰 대화 정도에서 여성이 비명을 지를 이유가 있을까요? 깍 하고 마치 놀라거나 다친 사람이 내지르는 비명 말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성민은 시선을 바닥에 떨어뜨린 채 입술만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 침묵은 말로 하는 부인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수사팀 입장에서 보면 이제 퍼즐은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망 약 1시간 전 집안에서는 분명 격렬한 언쟁과 비명이 있었다. 이웃들은 사건 전부터 잦은 부부싸움과 한지원의 울음소리를 반복적으로 들었다. 그럼에도 남편은 다툼이 없었다고 거짓되게 축소하거나 부인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부부 사생활을 숨기려는 수준을 넘어 폭력과 갈등의 순간을 감추려는 시도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숨기고 싶었던 시간대에 한지원은 욕실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그 비명 이후 욕실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웃들의 귀에 스며든 소리와 카메라에 남은 흐릿한 음성은 결국 사고사라는 껍데기 아래 감춰진 폭력의 실체를 끌어올리는 첫 단추가 되고 있었습니다. 외도와 비밀스러운 임신, 사건의 진짜 동기 부검과 현장 감식, 이웃들의 진술, CCTV 음성까지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을 때 수사팀이 다음으로 파고든 지점은 하나였습니다. 이 남자가 왜 아내를 죽여야 했는가? 우발적인 폭행 끝에 벌어진 비극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욕실에 헤어드라이기를 떨어뜨려 감전사로 위장했다는 정황, 그리고 그 전부터 이어져 온 반복적인 갈등을 생각하면 단순한 욱하는 감정보다 더 뚜렷하고 강력한 동기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 단어는 생각보다 빨리 수사 선상에 떠올랐습니다. 외도, 불륜. 수사팀은 유성민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확보한 뒤 통화, 문자 내역, 메신저, SNS 기록을 전부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연락 빈도였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 새벽 1, 2시에도 꾸준히 주고받는 메시지가 있었고 그중 특정 인물과의 대화창은 거의 매일 몇십 줄씩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임유나 26세. 프로필 사진은 밝게 웃는 젊은 여성이었고 상태 메시지에는 프리 통역사, 전시 아트 이벤트 전문이라고 간단히 적혀 있었습니다. SNS에서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유성민이 목조각 작품이나 골동품 사진을 올릴 때마다 댓글창에는 빠짐없이 너무 멋지세요, 이번 전시도 기대돼요 같은 반응이 달려 있었고 그 계정 주인 역시 바로 임유나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댓글은 가볍게 감사합니다 정도로 끝내는 반면 유성민은 그녀에게만은 유난히 길고 친밀한 답글을 남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메신저 대화창에는 작업 이야기 외에도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혼자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얼른 나와서 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와 같은 개인적인 안부와 농담이 자주 오갔습니다. 이를 본 형사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그냥 일하는 사이 톤이 아닌데요. 신원 조회 결과 임윤아는 프리랜서 통역사이자 이벤트 코디네이터로 해외 컬렉터가 참여하는 전시, 미술품 골동품 경매 행사에서 증언 설명을 통역하는 일을 주로 맡아온 인물이었습니다. 몇 년 전 유성민이 진행한 한 목재 예술 전시회에서 통역을 맡은 것을 계기로 두 사람은 처음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 이후로 중요한 감정 의뢰가 들어오거나 해외 바이어와의 미팅이 잡힐 때마다 유성민은 임윤아를 고정 파트너처럼 불러 함께 움직였습니다. 행사장을 오가며 같은 차를 타고 이동하고 늦게 끝난 뒤에는 자연스럽게 같이 식사를 하게 되고 자료 준비를 위해 밤늦게까지 작업실에서 함께 머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한지원의 입장에서 보면 남편의 일 도와주는 통역사 동생 정도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유성민은 주변 지인들에게도 번역 도와주는 친구라며 윤아를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이 들여다본 메시지와 통화 패턴은 그 선을 이미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통화 내역을 시간대별로 분석하자 이 둘의 관계가 단순한 업무 파트너를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이 더 뚜렷해졌습니다. 평일 오후 전시 일정, 견적, 바이어 정보 등 업무 관련 통화 밤 10시 이후 오늘 하루 어땠는지,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는지, 집에서는 괜찮은지, 나 사실 오늘 좀 힘들었다 같은 감정적인 대화, 특히 새벽 1, 2시대 자요? 아직도 작업해요? 같은 메시지에 이어 하루 있었던 일을 길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수십 줄씩 이어져 있었습니다. 일정이 없는 날에도 두 사람은 오늘은 그냥 얼굴이나 볼래요? 근처 카페에서 잠깐만요. 와 같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자주 만났습니다. 수사팀은 두 사람의 휴대폰 위치 정보를 대조해 같은 시간대에 같은 지역에 머무른 기록들을 출연했습니다. 그 기록 중 상당수가 임윤아가 혼자 사는 오피스텔 주변과 겹쳤습니다. 특히 아내가 집에 혼자 있는 밤 시간대에 이 남자는 자주 다른 여자의 집 근처에 있었네요. 형사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수사팀은 임윤아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의 지하 주차장, 1층 로비, 엘리베이터 CCTV까지 전부 확보했습니다. 약 한 달간의 영상을 돌려본 결과 유성민은 일주일에 최소 34회 이상 그 건물을 드나들었습니다. 대부분 시간이 밤 10시 이후였습니다. 어떤 날은 밤 11시에 들어가 새벽 3시에 나왔고 어떤 날은 토요일 밤에 들어가 일요일 오후에야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CCTV는 내부 사생활까지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 횟수, 체류 시간, 그리고 그 시간대에 한지원이 홀로 집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냥 자료만 전해주고 나온다는 변명은 설득력이 떨어졌습니다. 이후 탐문에서 드러난 것처럼 그 시간대 한지원의 집에서는 불 꺼진 거실과 혼자 남은 아내의 그림자만이 존재했습니다. 수사팀은 다시 한번 한지원의 가족들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최근 몇 달 동안 남편에 대해 어떤 말을 했는지에 집중했습니다. 지원의 오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사건 나기 얼마 전부터 동생이 남편이 요즘 너무 자주 늦게 들어온다고 말했어요. 예전엔 전시 준비 때문에 늦어도 최소한 어디 있는지는 알려줬는데 요즘은 연락도 잘 안 되고 집에 들어와서도 피곤하다는 말만 반복한다고요. 사촌 언니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카톡으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혹시 남자도 마음이 떠나면 이렇게 티가 나는 걸까? 내가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이미 뭔가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건 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전화로 엄마, 우리 그냥 셋이 밥 먹을 수 있을까? 라고 하더라고요. 왜 굳이 셋이냐고 물으니까 그냥 아빠랑 엄마랑 나 이렇게 셋이서 라고 얼버무렸어요. 그때는 남편 얘기를 피하는 것 같아서 굳이 캐묻지 않았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 셋이서라는 말 안에는 무너져가는 부부 관계를 애써 숨기려던 딸의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외도 정황이 어느 정도 드러나자 수사팀은 한 가지 가능성에 대해 추가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임유나가 임신한 건 아닐까?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통화 내용과 메신저 말투 속 어디에선가 몸이 안 좋다, 자주 피곤하다, 검진 갔다 왔다는 표현이 지나가듯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형사들은 임유나가 사는 동네 인근의 산부인과 내과 검진센터를 전산망을 통해 전부 조회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개인 산부인과에서 발급한 진료 차트 속에서 임유나라는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날짜는 사건 약 2주 전, 진료관은 산부인과, 진단 명란에는 짧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임신 6주 추정, 더 충격적인 것은 진료 기록 하단에 찍힌 수납 정보였습니다. 진료비를 결제한 사람의 이름은 임유나가 아니라 유성민이었습니다. 수사팀은 해당 병원의 CCTV도 확인했습니다. 접수 데스크 쪽 화면에는 마스크를 쓴 두 사람이 나란히 창구 앞에 서 있는 모습이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임유나, 다른 한 사람은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유성민이었습니다. 둘이 같이 와서 남자가 계산까지 하고 갔어요. 병원 직원의 진술은 짧고 분명했습니다. 이제 수사팀은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정식으로 임유나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실에 앉혔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철저히 업무, 관계만을 강조했습니다. 전시나 감정 의뢰가 있을 때만 도와주는 통역사일 뿐이에요. 연락이 잦았던 건 일정이 많았기 때문이고요. 그러나 조사관이 책상 위에 통화 기록, 밤 시간대 위치 정보, 오피스텔 CCTV 사진, 그리고 산부인과 진료 차트와 결제 내역까지 차례로 올려놓자 그녀의 얼굴빛은 서서히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임유나 씨, 여기 진료 기록에 임신 6주, 진료비 결제자는 유성민 씨로 나오네요. 이 부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한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녀는 움켜쥔 손을 떨면서 조용히 입을 뗐습니다. 네, 맞아요. 저 그 사람 아이 가진 거 맞아요. 그 한마디를 시작으로 그동안 숨겨져 있던 관계의 실체가 조각조각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둘은 전시와 통역을 계기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서로의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는 사이가 되었으며 집에서는 이해받지 못한다는 유성민의 하소연을 들을 때마다 임유나는 점점 그에게 감정적으로 기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 출장 겸 전시를 위해 지방 호텔에 머물던 밤, 두 사람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이후로도 둘은 몰래 만나 관계를 이어갔고 한 달 전쯤부터 임유나는 이유 모를 피로감과 구토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직감적으로 임신을 의심한 그녀는 유성민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혹시 나 당신 아이 가진 것 같아. 처음 유성민은 말을 잃은 듯 침묵하다가 잠시 후 일단 병원부터 가보자며 손을 잡고 나갔다고 합니다. 산부인과에서 임신이 확인된 날 임유나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성민의 표정은 복잡하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기쁘긴 한데 지금은 너무 복잡한 상황이라 당장 답을 줄 수가 없다. 그 말 이후 그들의 메시지 내용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대화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특히 사건 며칠 전부터 유성민의 어조에는 조급함과 압박감이 점점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아무것도 못한다. 당신도 나도 다 묶여있는 상태다. 어쨌든 이 결혼은 끝내야
우리 아이에게도 떳떳할 수 있다. 임윤아는 처음에는 이혼을 천천히 준비하겠다는 뜻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의 말 속에는 묘하게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사건 전날 밤 둘 사이에 오간 메시지는 조사 기록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유성민, 곧 정리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임윤아, 정리라니. 그게 무슨 뜻이야? 그냥 천천히 상의하고 풀자고 했잖아. 유성민, 너한테 부담 안 가게 할게. 그냥 나한테 맡겨. 그리고 사건 당일 오전, 임윤아는 다시 한번 불안함을 토로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임윤아, 왠지 오늘 계속 불안해. 우리 잘못 가고 있는 건 아니지? 잠시 후 도착한 유성민의 답장.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어차피 여기까지 온 거 그냥 믿고 있어. 이제 곧 다 끝나. 이 끝난다, 정리된다는 표현이 가리키는 것이 단순한 이혼 절차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임윤아는 그때까지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수사팀은 이 모든 자료를 하나의 타임라인 위에 올렸습니다. 외도관계 시작, 반복적인 야간 만남, 임윤아 임신 확인, 유성민의 불안과 조급함 증가집에서 시작된 부부 갈등 심화, 이웃들이 듣는 잦은 다툼과 울음 사건, 전 며칠간 정리, 끝난다는 표현이 메시지 안에 반복 등장 사건 당일 오전, 격렬한 언쟁, 비명, 이후 욕실 감전사, 이제 동기는 명확해졌습니다. 유성민에게 결혼 생활은 이미 감정적으로 끝나 있었고 새로운 파트너와의 관계는 아이까지 생길 정도로 깊어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혼은 간단한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양가 가족, 사회적 체면, 재산 분할, 혼인 파탄 책임 여부 등 그가 이뤄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한지원이 그동안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에게 적지 않은 도움을 주어왔다는 점에서 불륜 남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나가는 것은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한지원은 이미 마음이 떠난 아내이자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넘어가기 위해 반드시 치워야 할 장애물처럼 왜곡되어 보이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외도와 비밀 임신, 그리고 부부 갈등과 욕실에서의 죽음.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이 사건은 더 이상 설명의 여지가 없는 철저히 동기가 준비된 살인사건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가 욕실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 선택을 법정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뿐이었습니다. 재판정에서 드러난 진실과 남편에게 선고된 무기징역 유성민은 구속된 뒤에도 줄곧 사고사와 아내의 극단적 선택을 주장했습니다. 조사실에서도 검찰 송치 후에도 그는 일관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때린 적도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 말다툼은 있었지만 죽이려 한 적은 결코 없습니다. 욕실 사고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검찰이 기소장을 완성해 법원에 제출했을 때 그의 이름 옆에 적힌 죄목은 분명했습니다. 살인죄, 형법 제조 고의적 살인. 첫 공판이 열린 날 방청석에는 기자들과 일반인들 그리고 한지원의 가족들이 자리했습니다. 피고인석에 선 유성민은 수에 대신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수척해진 얼굴과 굳어진 표정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재판장이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한 뒤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읽어내려갔습니다. 피고인 유성민은 아내 한지원을 상대로 반복적인 폭행과 갈등을 빚어오던 중 이후 전년 6월 19일 오전 욕실에서 말다툼 끝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머리와 팔, 다리를 폭행하였습니다. 이후 욕조 안에 있던 물에 헤어드라이기를 고의로 떨어뜨려 피해자를 감전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이를 단순 감전사고로 위장하여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습니다. 검사는 이어서 피고인이 외도 상대인 임윤아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지게 된 사실, 사건 전후 주고받은 문자 내용,
이웃들의 증언과 CCTV 음성 분석 결과 국과수 부검 및 현장 감식 보고서를 차례로 요약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정 내 불행한 사고가 아니라 이미 동기가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벌어진 계획적 범행입니다. 반면 변호인은 즉시 반박에 나섰습니다. 피고인은 아내의 죽음을 누구보다 슬퍼하는 남편입니다. 부검 결과 직접적인 사인은 분명 감전사이며 타살의 직접 증거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몸의 멍과 상처 또한 감전 시 경련과 쓰러짐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소견입니다. 검사의 주장은 정황을 과도하게 확대 해석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날 공판은 감전사고라는 피고인 측의 프레임과 살인사건이라는 검찰 측의 프레임이 처음으로 정식으로 충돌한 자리였습니다. 다음 공판에서는 국과수 법의학자와 현장 감식반장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법의학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부검 소견을 설명했습니다. 직접적인 사인은 감전으로 인한 급성 심정지입니다. 그러나 시신 외표에서 관찰되는 여러 타박상과 두피 및 모근의 손상 양상은 단순한 낙상이나 경련만으로 설명되기 어렵습니다. 검사가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자연 탈모와 머리채를 강하게 잡아당겨 뽑힌 경우의 차이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법의학자는 현미경 사진을 스크린에 띄우며 답했습니다. 자연 탈모의 경우 모근이 매끈하게 빠져나가고 주변 조직의 손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채취한 머리카락들은 모근 주변이 찢어지고 미세한 출혈과 피부 조직이 함께 붙어 있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는 사망 전 짧은 시간 동안 강한 힘으로 머리카락이 뽑혀 나갔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팔과 허벅지의 멍에 대해서도 팔 안쪽과 다리 바깥쪽에 집중된 멍은 누군가가 움켜쥐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흔히 관찰되는 형태입니다. 우발적인 넘어짐이나 감전 경련만으로 이 정도의 배치를 보이는 경우는 드뭅니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이어 현장 감식반장은 욕실 현장의 사진과 재현 영상을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피해자가 헤어드라이기를 사용하다 실수로 떨어뜨렸다면 일반적으로는 노즐 부분이 아래로 향해 떨어집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발견된 각도와 위치는 마치 외력에 의해 욕조 안쪽으로 밀려 들어간 듯한 형태였습니다. 재현 실험 결과 팔을 잡아당기거나 제3자가 드라이기를 밀어 넣은 경우에 현장과 유사한 위치와 각도가 반복적으로 재현되었습니다. 검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이 사건을 단순한 욕실 감전 사고로 볼 수 있습니까? 법의학자의 대답은 짧고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쌓이는 감전이지만 그 감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는 타인의 폭력과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증인석에 오른 사람들은 위층 아주머니, 옆집 부부, 그리고 한지원의 어머니와 오빠였습니다. 위층 아주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가 몇 번이나 눈물을 훔쳐야 했습니다. 그 집에서 밤마다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자 목소리가 그만해 라고 소리치는 것도 여러 번 들었고요. 사건 당일 아침에도 접시가 깨지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쿵 부딪히는 소리랑 여자 쪽 비명이 분명 들렸습니다. 옆집 아내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건 며칠 전 지원 씨가 복도에서 저를 붙잡고 요즘 남편이 집에 잘 안 들어온다고 했어요. 눈이 약간 부어 있는 것 같았는데 저는 그때 제대로 묻지 못한 게 지금도 마음에 남아요. 한지원의 어머니는 증언 내내 두 손을 꽉 모으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 힘들어도 끝까지 버티는 애였습니다. 결혼 반대하는 저희 설득하느라 얼마나 애쓰던 애였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을 아이가 아닙니다. 더구나 그렇게 어이없는 실수로 죽을 애도 아닙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십수년 산 부부 사이의 다툼이 폭력으로 비화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말싸움과 고성만으로
살인 의도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부검, 감식, 음성 분석 결과와 이웃들의 일관된 증언은 그날 아침 집안에서 심각한 폭력이 있었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마지막 증인으로 임윤아가 소환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차분하게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네, 피고인과는 업무 관계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개인적인 감정이 생겼고 결국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제 잘못도 큽니다. 검사가 조심스럽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피고인이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항상 지쳐 있다고 했어요. 집에 들어가면 숨이 막힌다고, 이해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사건이 나기 전 피고인과 나눈 대화 중 기억에 남는 말이 있습니까? 잠시 망설이던 임윤아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건 나기 며칠 전이었어요. 제가 이대로 가도 되는지 불안하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결혼 어차피 오래 못 가. 정리할 거야. 그래야 우리도 아이도 살 수 있어. 그리고 사건 당일 오전에도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그냥 믿고 있으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법정안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변호인은 정리한다는 표현이 반드시 살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진술의 의미를 축소하려 애썼지만 이미 검찰이 제시한 시간대, 메시지 내용, 사건 경과를 조합하면 이 말들은 너무나도 무거운 함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모든 증거 조사가 끝난 뒤 검사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피고인은 외도와 임신이라는 현실 앞에서 이혼과 책임, 비난과 상실을 감당하기보다 자신의 배우자를 제거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폭행 후 욕실 감전사로 위장하는 치밀함까지 보인 이 범행은 극히 반사회적이고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유족들은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피고인에게 중형, 최소한 무기징역이 불가피합니다. 변호인은 끝까지 무죄, 혹은 적어도 살인의 고의 부인, 그리고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다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직접 증거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정황의 누적일 뿐입니다. 피고인은 아내의 죽음 이후 극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고 지금도 자신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설령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최소한 사형이나 무기징역과 같은 극형은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최후 진술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유성민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작게 한숨을 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그게 설령 왜곡된 방식이었을지라도 죽이려 한 적은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은 순간적인 불행이 겹쳐 벌어진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잘못이 있다면 아내를 지키지 못한 죄뿐입니다. 한지원의 어머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작게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키지 못한 게 아니라 네가 죽인 거야. 그 목소리는 방청석까지 들리지는 않았지만 옆에 앉은 가족들의 어깨를 잔뜩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선고 공판날, 법정안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재판장은 두꺼운 판결문을 펼쳐들고 천천히 판결 이유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는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정리한 뒤 증거를 하나씩 짚어 내려갔습니다. 이웃들의 일관된 증언, 사건 전부터 이어진 잦은 폭력 고성, CCTV 음성, 사건 1시간 전 들린 격렬한 언쟁과 비명 부검과 감식 결과, 몸싸움과 강제적 머리카락 뽑힘 흔적 욕실 현장 구조와 헤어드라이기 위치, 사고로 보기 어려운 정황 외도 관계와 임신 사실, 그리고 정리한다, 끝난다는 표현이 담긴 메시지. 재판장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을 단순한 감전사고나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으로 보기에는 객관적 증거들이 그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사망 전 피해자는 제3자와의 물리적 충돌을 겪었고 이후 욕조 안물에 전기 제품이 투입되어 감전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는 우연의 산물이라기보다 폭력과 고의가 결합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기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피고인은 외도와 임신이라는 현실 앞에서 성숙한 책임과 결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자신에게 부담이 되는 존재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이는 배우자에 대한 배신일 뿐 아니라 인간 생명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존중을 저버린 행위입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마침내 선고의 문장이 떨어졌습니다. 피고인 유성민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방청석에서 억눌려 있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지원의 어머니는 결국 몸을 가누지 못하고 딸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했습니다. 오빠 역시 눈을 감은 채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면 피고인석의 유성민은 잠시 눈을 질끈 감았다가 이내 입술을 깨문 채 정면만을 응시했습니다. 울지도 크게 무너지지도 않았지만 그의 어깨는 전보다 더 깊이 처져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법원이 내린 형벌은 잃어버린 생명을 돌려줄 수 없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가정 안에서 은밀히 벌어지는 폭력과 배신이 결국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지 사회 전체에 경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 이후 욕실 감전 사고로 보였던 한 여성의 죽음은 법적으로도 명백한 살인사건으로 규정되었고 한때 성공한 예술가이자 남편이었던 한 남자는 남은 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욕실 바닥에 남았던 물자국과 비명, 그리고 감전의 흔적은 이제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아내를 사랑했다는 말은 그녀의 생명을 빼앗은 이후에는 더 이상 변명이 될 수 없다.